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선 안 될 미래 뉴스 6월달 소식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달에도 생성 AI 소식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와, 저거는 진짜 쓸모 있겠다 싶은 소식 크게 두 가지로 전달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음악 생성 서비스 유디오에서 내 연주를 완성해주는 서비스를 공개했는데 이거 진짜로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유디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음악을 정말로 사람보다도 잘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로고송 K-팝 스타일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해주거든요. 준비 완료 인천 스카이 세계로 뻗는 게 꿈이 날아가 그래서 너무 기능이 좋았는데 여기에 추가된 기능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기타 연주한 것만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원하는 장르 목소리를 입력하면 Let's run away together 이렇게 보컬을 추가해 준다는 거예요. Always have each other 내가 원하는 장르 목소리. 자, 그리고 이번에는 베이스 소리와 그 아주 잔잔한 드럼 비트가 들리고 있는데 이거를 올리기만 하면 편곡을 해줍니다. 일렉트로닉 스타일 멜로 인스트루먼털 악기 소리만 나오게. 자, 이번에는 아주 강렬하게 드럼 비트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락 스타일로. 야, 악기 소리만 올리면 이렇게 편곡이랑 목소리까지 더해준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연주를 한 다음에 뭐 보컬리스트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악기 연주자를 구할 필요 없이 AI가 나머지 것들을 완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된다면은 뮤지션을 꿈꾸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창작물들을 혼자서 더욱더 쉽게 만들어지는 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기능을 써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능이고 지금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정리된 음악 스타일이라면은 이 정도는 AI가 잘해줄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이런 기술을 만들면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겨나죠. 테크크런치의 기사인데 사람들이 AI 음악 생성기를 사용해서 혐오스러운 노래를 만들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 정리해드리자면은 일부 사람들이 동성애 혐오라든지 인종차별 등의 노래를 이 AI로 생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까지도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서비스 회사에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죠. 뭐 혐오 단어라든지 그런 걸 가사에 넣게 되면은 생성 안 해주게. 근데 사람들이 유사한 소리를 내는 단어를 입력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라고 적으면 안 해주기 때문에 세이탄 뭐 이러면은 비슷한 단어로 음악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 노하우가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로 만든 혐오 노래를 사람들이 쉽게 노래하고 기억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안 좋은 사용 사례 역시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음악 생성 AI 앞으로의 활약들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도 크고요. 이번에는 이미지 생성 쪽인데 일본의 사례예요. 일본에서는 일본인에 특화된 인물을 생성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의 생성 AI 모델은 아무래도 해외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에 딱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재팬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비포 모습 저렇게 만들어주는데 이 추가 학습을 통해서 일본인들의 특징을 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애프터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진짜 일본인처럼 자연스럽게 얼굴이 생성이 되어 있죠. 기존 모델 비포를 보시게 되면 저렇게 동양인이라고 하더라도 어색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 애프터 모습을 보시게 되면 영락없는 일본인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이런 AI 모델이 꽤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또 일본의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은 패션 업계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선보인 그런 회사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패션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AI로 만든 가상의 얼굴, 모델 얼굴을 갖다 붙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얼굴이 다르죠?
이번에도 옷은 똑같은데 얼굴은 다르고 다 AI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 AI 모델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붙여 넣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브랜드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GPT-4.5를 활용해서 구매 상담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 회사의 Q&A 서비스를 들어가 보니까 의류 아이템 이미지는 어떻게 촬영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착용 이미지를 보내주게 되면은 AI 직원 얼굴 이미지로 변경해서 이 회사에서 다시 보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보세요. AI 스태프의 얼굴이나 성격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준비된 서비스에서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아니면 별도 비용을 내가지고 이상적인 AI 스텝을 주문 제작하는 방식 역시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성 AI가 나오게 되면서 꽤나 실용적인 여러 가지 방식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점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고 다양한 창작자 일반인 입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날 것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6월 달에 있었던 가장 큰 행사라고 한다면 역시나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 행사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 선보였지만 저는 애플이 보여준 생성 AI 활용법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애플이라고 하면은 진짜로 혁신적으로 기존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회사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제품과 기술들을 아주 완성도 높게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걸로 유명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성 AI를 애플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에서 공개한 것은 랭귀지, 이미지스, 액션, 퍼스널 컨텍스트 이 부분들의 강점이 있다라고 공개를 한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액션부터 보시자면은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즈가 지난주에 공유해준 파일 좀 찾아줘. 그리고 엄마랑 올리비아 내가 나온 사진 전부 보여줘. 이런 것처럼 여러 앱을 연결해서 동작을 대신 수행하는 기능이 애플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퍼스널 컨텍스트. 나의 개인정보와 맥락에 기반하여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애플 AI에게 나 지금 미팅이 늦어져가지고 딸의 연극 공연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를 것 같아 라고 우려하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 AI가 내 딸이 누구이고 딸이 전에 보낸 공연 정보 파악하고 공연장까지 예측 시간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적의 결론을 내준다는 거예요. 나의 맥락,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나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애플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라고 우려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온 디바이스 프로세싱, AI 클라우드로 정보가 넘어가지 않고 기기 내에서 정보들을 처리해 준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이 강력한 애플의 칩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칩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은 어떡하냐? 그럴 때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기기 내에서 처리 못할 때는 비공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넘어가서 안전하게 처리하니까 안심하라. 그리고 요청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만 클라우드로 전송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저장되지 않으며 애플사의 직원 역시도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애플답게 개인정보 보호해 줄 테니까 안심해라 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흥미로웠고요. 또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한다면 13년 전에 출시된 시리가 생성형 AI가 접목이 되면서 진화했다라는 거, 더 자연스럽고 맥락을 더 잘 파악하고 더욱 나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사례 보여드릴게요. Even if I stumble over my words, Siri understands what I'm getting at. What does the weather look like for tomorrow at Muir Beach? Oh wait, I meant Muir Woods. The forecast is calling for clear skies in the morning near Muir Woods National Monument. 자, 더듬거나 뜸들이더라도 이제 알아듣는다. 예전에 시리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Even if you don't know exactly what a feature is called, you can just describe it, and Siri will find the info you're looking for. Like this. How can I write a message now and have it be delivered tomorrow?
Siri understood what feature I was referring to, and now I have step-by-step guidance on how to use the new Send Later feature in Messages. 자, 원래는 우리가 새로운 제품, IT 기기를 사게 되면은 그 기능을 알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 메뉴에 들어가 보고 아니면 유튜브 검색해서 사용 방법을 알아냈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생성형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기기 사용 방법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품마다 서비스마다 이런 기능이 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온스크린 어웨어런스, 한마디로 화면에 표시된 콘텐츠를 이해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 화면에서 이 주소를 친구 연락처 카드에 추가해줘 라고 하면은 그 화면의 정보를 읽고 중요한 정보만 추출해서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기능 젠모지라는 게 생겨나는데 이제 이모티콘을 내가 직접 제작해서 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애플 사용자들이 정말로 원했던 전화통화 녹음 기능, 그리고 심지어 AI가 요약까지 해주는데, 자, 애플답게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양측 모두가 녹음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가 나가는 것을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애플 AI의 특징 중에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본 건 이거예요. 타사 모델 활용에도 여러 도구 사이를 오갈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라는 건데, 일단 챗GPT와 제휴를 맺었죠. 그래서 친구들과의 근사한 식사를 직접 만들어 대접하고 싶을 때 나 이런 재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 시리가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정보는 챗GPT가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챗GPT에 연결을 해가지고 챗GPT의 답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처리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챗GPT가 이 부분을 더 잘할 것 같으면은 챗GPT한테 그 일을 떠넘긴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자면 챗GPT의 무료 액세스, 접근, 그리고 계정 생성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사용자의 요청이 또 챗GPT의 기록이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챗GPT 플러스 유료 구독자라면 계정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 서비스는 올 하반기에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픈 AI사의 챗GPT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 테크크런치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애플이 구글 제미나이와 향후 협력할 것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앞으로 뭐가 가능해질까를 상상해 보자면 이게 가능한 거죠. 시리한테 내가 어떤 것을 물어보게 됐을 때 시리가 다양한 AI 모델에게 다 물어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추려서 얘는 이런 답변을 했고 얘는 이런 답변을 했고 얘는 이런 답변을 했다. 종합해서 알려주게 되면은 사람 입장에서 여러 의견을 보면서 판단하기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여러 서비스를 오가면서 사용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자, 애플이 보여준 생성 AI 활용법,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실망하는 사람도 있었죠. 혁신적인 모습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애플답게 굉장히 실용적이고 안전을 중요시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 자기네가 AI 모델을 더 잘 만들 자신이 없다면은 다른 AI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모습. 이거는 굉장히 저는 잘 타협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소식은요, 헬스케어의 미래를 보여준 아마존 광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6월달에 이 영상이 올랐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여성이 너무 아파서 소파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팝콘 그릇에 토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럴 때 병원에 못 가잖아요, 저럴 때는. 그러면 화상전화를 통해서 저렇게 진단을 받는다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신발끈을 묶다가 허리 삐끗해서 지금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병원에 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 화상통화를 통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약은 어떻게 처방받죠? 엉덩이에 뭐가 나와가지고 너무 가렵습니다. 근데 퇴근하고 약국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럴 때 앱으로 아마존을 주문하게 되면은 저렇게 빠르게 집 앞까지 배송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우리가 약국에 가게 되면은 정말로 인기 많은 약국, 사람 많이 모이는 약국에선 줄을 진짜 많이 서죠. 그리고 앞에 계산하는 사람이 계속 뭘 집어들면서 계산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약을 우리가 배송받을 수 있다라면은 저렇게 기다리는 시간도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먼저 원 메디컬이라는 서비스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아마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제휴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서비스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1차 진료에 대한 현대적 접근법이라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자,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9, 우리 돈으로 12,000원 정도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년 가입하게 되면 13만 원 정도를 좀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좋은 점은 24시간 비디오 상담이, 영상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너무 좋지 않나요? 또 아마존 파머시는 많이 아시죠? 2020년에 시작이 됐는데 특징이 저렴한 가격, 자동 리필 배달, 그리고 24시간 주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은 먼저 아마존 약국 파머시에 가입을 하고 처방을 받고 약을 배송을 받는 겁니다. 프라임 회원이라면은 무료 배송이 된다라고 해요. 편의성만 생각하자면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냐?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이 된다. 무슨 일이냐면은 원래는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중심의 제한적인 허용이 됐었는데 의사 파업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약 배송은 금지예요. 또 의사단체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만성 질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접 의사를 만나서 진료받지 않기 때문에 징후를 놓쳐가지고 더욱더 악화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말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이렇게 한시적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서 닥터 나우라는 서비스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 흥미롭더라고요. 우리가 의사들의 평점을 보면서 그리고 리뷰를 보면서 의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물건을 구매할 때처럼, 음식점을 우리가 선택할 때처럼 이런 서비스들도 앞으로 필요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자, 근데 이거는 영상통화는 아니고요. 전화통화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고 약은 내가 직접 가서 받아와야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4시간 내내 진단을 받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건 기존과 똑같다고 해요. 섬이나 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 요양 등급자 등 이런 사람들만 약 배송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존 방식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수 있을까요? 물론 오진 문제라든지 의약품 남용 문제 등 우려점들도 있겠지만 편의성만 생각을 하자면은 미국 아마존 회원들이 저는 굉장히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네, 이번 달에 있었던 중국의 로봇계 활용 사례들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잘 봤습니다. 자, 일단 이 로봇은 유니트리사의 로봇계 고2라는 로봇인데 저렇게 재주 넘는 거는 기본이고요. 아니, 저렇게 물구나무를 썰고 있을 때 발로 차더라도 다시 균형을 잡는다고 해요. 자, 심지어 저 강목으로 내려치고 있는데도 균형 잡는 거 보세요. 아래 이거는 아주 극도의 테스트니까 따라하지 말라고. 실제로 저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내립다 던지고 있는데 저 불쌍하다는 생각이 진짜로 들 정도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균형 감각이 뛰어나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로봇이 실제로 $1,600부터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훨씬 더 저렴하게 파는 사이트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중국은 이 로봇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최근 중국 캄보디아 합동훈련에 방금 보신 유니트리의 고2 로봇이 군사 목적으로 테스트가 됐습니다. 미리 정찰을 보내거나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15kg에서 가벼워서 총 장착은 못하고 이렇게 50kg이 나가는 B1이라는 모델에는 총을 장착하고 있어요. 발사 시에 반동도 버텨낼 정도의 무게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군사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래도 괜찮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사에서 이런 로봇이라든지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뻔히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무서운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안내견 역할로서 활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정리해보자면은 이거는 상하이 자오통대학교 기계공학부 펑가오 교수팀이 개발한 안내 로봇이라고 하고요. 목적지까지 자율 탐색, 장애물 회피, 신호등 인식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시작해, 멈춰, 목적지 설정 등 음성 명령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리가 4개가 아니었어요. 더욱 안정적인 보행을 위해서 6개의 다리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자, 기대하는 것은 중국의 부족한 안내견 수요를 보충해 보자는 거예요. 중국에는 현재 약 1731만 명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계시는데 안내견의 수는 400마리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급률이 4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로봇을 활용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로봇계가 군사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경비, 심지어 시각장애인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까요?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안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6월 달에는 발달하는 하늘기지국 초고속 통신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묶어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제일 유명한 회사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일 텐데 여기에서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를 출시하더라고요. 자, 현재 스타링크는 6,000개 이상의 위성으로 구동이 되고 있어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이죠. 근데 기존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용을 위해서 표준 키트를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커서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팩에 넣어 다닐 정도의 이런 조그만 인터넷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거예요. 자, 테크크런치 뉴스 정리해드리자면은 무게가 1.13kg, 그러니까 가벼운 노트북 정도이죠. 크기 역시도 노트북 정도의 크기라서 배낭에 넣어가지고 휴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속도는 100mbps 이상의 최대 다운로드 속도를 자랑하고 데이터는 월 50GB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599달러, 우리 돈으로 83만 원이니까 뭐 거의 노트북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기존 표준 스타링크 키트보다도 100달러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자, 기존 스타링크 고객의 경우에는 월 30달러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독립된 요금제는 현재 나와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사람들만 추가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여행자나 군용, 산업용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대해서 X에 글을 올렸는데 설치하는데 5분이 걸리고 백팩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이 제품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자화자찬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스타링크사의 목표는 이런 거라고 해요. 우리의 목표는 인터넷 연결을 감당할 수 없거나 완전히 사용할 수 없었던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스타링크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위성 초고속 통신이 좀 더 접근 가능한 저렴한 서비스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점이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 사례인데요. NTT 그리고 소프트뱅크에서는 하늘나는 기지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용화 시점이 꽤나 빠릅니다. 목표가 2026년 헵스 통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NTT, 도코모와 제휴한 그룹들에서는. 자, 헵스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체를 통해서 초고속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자, 여기서 헵스는 뭐의 약자냐면은 하이 얼티튜드 플랫폼 스테이션의 약자이고요. 성층권,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약 20에서 50km 높이로부터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장점이 모바일에 다이렉트 통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위성 통신과 같은 전용 송수신기가 필요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성 통신에 비해서 지상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저지연을 특징으로 한다는 거예요. 또 이건 기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구름이 없는 성층권에서 비행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을 통해서 늘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파가 닿기 어려운 지역 그리고 재해 장소 등에서 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좀 영상의 화질이 안 좋긴 한데, 자, NTT 도코모 같은 경우에는 에어버스사의 제퍼라는 기체를 활용하고 있어요. 자, 크기는 꽤 작은데 저 제퍼 하나면은 250개의 셀 타워
그 기지국의 역할을 커버해 줄 수가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성과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18일간의 연속 비행 및 성층권에서의 통신 전달 실험에 성공을 했고 2022년에는 기체가 64일간 연속 비행을 해가지고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자,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헵스 일본 비행 및 통신 실험이 이루어지고 2026년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죠. 자, 그리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 글라이더라는 기체를 가지고 헵스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상용화의 예정은 빨라도 2027년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TT가 좀 더 빠를 것 같고 선 글라이더는 앞서 보여드린 제퍼보다는 기체 자체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고 있고 성층권 높이에서 다이렉트로 저렇게 통신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을 통한 통신 사례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대중화가 되게 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생겨날까요? 일단 재난 상황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비행기나 선박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되고 드론 택시 제어에서도 좀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6G 통신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지상뿐만이 아니라 하늘, 바다에서도 초고속 통신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다면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저는 상상이 많이 되진 않는데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월 달에 있었던 뉴스들 정리해서 보여드렸고요. 저는 또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7월에 있었던 뉴스들 정리해서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